네, 길 부장의 파워 블로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산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122.6으로 1년 새 5.1% 올랐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하지만 12개월, 즉 1년 연속 5%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기존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시장 상황을 양호하게는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까지는 잘 돼 왔지만 향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장하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가지고 향후 증시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어떤 난관을 해체할지에 대해서 약간 사전적인 암시적인 내용이라고 오히려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물가가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부담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5%대를 1년째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가 부담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오름폭은 조금은 잡히고 있다는 것 함께 체크해 두시고요. 어제 증시가 그래도 만기를 무난하게 넘긴 거죠,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맞아가지고 기존에 누적돼 왔던 프로그램 순매수 누적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의 도이치 사태처럼 이렇게 매몰화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적었던 이유가 최근에 시장 참여들 전체적으로 마켓 리더들이 시장의 하락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외국인의 그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상방향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선물 누적 순매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왔었고요. 이러한 패턴을 본다 그러면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은 오히려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도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로 방어를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뭘까 궁금한데요.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네, 금일 주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확실성. 참 요즘 시장에서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인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 하나가 요즘 유럽발 이슈일 겁니다. 밤사이에도 이슈가 많았는데요. 저희 먼저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실망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ECB에서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국채 매입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상당히 일축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IMF를 통한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일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럽 쪽에서 S&P를 동원한 시장에 대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이 일단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IMF를 통한 대출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대한 지원 얘기도 나왔었고 하지만 계속적인 두 번의 루머가 이번에는 드라기 총재 입에서 일축이 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내용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밀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 유럽 쪽의 국채 수익률이 최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7%대 7.3%까지 굉장히 급등했다가 6%대 미만까지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이틀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안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ECB에서 국채 매입 확대 프로그램을 거의 단기간에 집중해가지고 강력하게 매입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ECB가 향후에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틀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미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채 매입 확대를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것이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말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ECB가 머니 프린팅을 통한 시장 구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미국이 양자관화 1탄, 2탄을 통해 가지고 경기 진작을 했고 일단 주식시장 하락을 막았던 그런 사례를 보았다시피 지금도 유럽존에서는 머니 프린팅 외에는 다른 어떠한 정책이나 방안도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논의될 부분들인데요. 중요하게는 또
다른 이슈들이 이러한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일자 S&P에서 스페인의 15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좀 낮춰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유로존 전체적으로 뭐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그리고 뭐 심지어는 영국은행, 독일 은행들까지도 계속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높여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머니 프린팅 외에는 시장에 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초안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 통합의 가능성 열어둬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머니 프린팅을 하기 전에 유럽이 재정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유로존 해결의 방식이죠. 사실상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재정 통합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재정 통합에 대한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번에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로 각국들이 재정 통합을 하자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최소한 2, 3년 정도가 걸릴 것이고요. 실제로 발현되기까지는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12년에 도래하고 있는 국채 만기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양들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전혀 타이밍상의 갭이 맞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재정 통합에 관한 이슈의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증시도 굉장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1월 초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것이 유로존 해결을 위한 시간 갭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해법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당장의 합의 도출이냐 아니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